위기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수단 내전 한복판에서 모든 국가가 철수에 실패할 때 유일하게 교민 전원을 구출해낸 나라 LA 폭동으로 경찰이 사라졌을 때 옥상에서 총을 들고 공동체를 지켜낸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도망쳤을 때 끝까지 자국민뿐 아니라 현지 협력자, 가족들까지 모두 대피시킨 유일한 나라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나라는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하는 한국이었습니다. 한 미국 전문가가 한국을 알게 된 뒤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한국 사람을 찾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해링턴입니다. UN 인도주의 위기 대응 전략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국방부 위기 전략 자문관이었죠. 다양한 국제 위기 상황에서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피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컴퓨터 화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죠. 저는 수단 내전 철수 작전 실패 보고서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선진국들의 철수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적 이유로 행동이 늦어지고 군사적 대응은 위험을 핑계로 주저했습니다. 줄리아, 이것 봤어? 동료 마이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CNN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군 수단에서 자국민 전원 성공적 구조 완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만 성공했다니요. 자료를 요청했죠. 하르툼은 완전한 전쟁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특수부대가 28시간 만에 교민 전원을 구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전 기록을 뒤지다 무전 파일을 발견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한국 장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결의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 수행이 아닌 사명감으로 움직였죠. 회의실에서 작전 영상을 봤어요. 폭격 소리 속에서도 차분하게 움직이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상당한 현지인까지 구조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우리 보고서에는 항상 비용 대비 효과, 정치적 위험성이 먼저였죠. 하지만 이 작전에서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먼저였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들어왔어요. 또 그 한국 작전, 운이 좋았던 거야. 우린 더 복잡한 상황이었어. 속에서 불이 치밀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준비와 결의였죠. 그들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철수는 국가의 존엄과 책임의 문제였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 나라도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제1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머릿속에서 한국군의 작전이 계속 맴돌았죠. 컴퓨터를 켜자마자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LA 폭동과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1992년 LA 인종 폭동 관련 자료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니 상점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국계 이민자들이 보였어요. 그들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영상 속 중년 한국인 남성이 말했어요.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지역을 버리고 갔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인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서로를 보호했더군요. 젊은 여성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의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았죠. 그 말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피해자 의식에 빠지지 않는 자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 태도, 수단 철수 작전에서도 보였던 정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국계 동료 제시카를 만났어요.
제시카, 혹시 루프탑 코리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제시카는 미소 지었죠. 물론이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제 삼촌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에서 젊은 남성이 상점 앞에 서 있는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촌은 항상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시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닌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더 찾아보니 LA 폭동 당시 경찰은 부유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코리아타운은 방치했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한인들은 스스로를 조직해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한국인들은 정부의 보호 없이도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섰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부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변명과 비난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까요? 잠들기 전 내가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정신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깨어나 창밖을 보니 새벽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례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사무실에 도착해 한국 구조 작전으로 검색하니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파일이 나왔어요. 2021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놀라운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자국민뿐 아니라 현지 협력자 391명과 가족들까지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현지 협력자를 버리고 떠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읽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의무이자 국가적 책임입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도덕적 의무로 접근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프간 현지인의 증언 영상을 찾아 재생했어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그들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오직 한국만이 약속을 지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 성공이 아닌 약속을 지키는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점심시간, 리처드가 비웃듯 말했죠. 또 한국 이야기야. 그런 소규모 작전으로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그들은 함께 일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작전 세부 내용을 더 파고들었죠. 한국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카불 시내로 들어가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다른 나라들은 공항에만 머물며 기다렸던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장교의 기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현지인들이 왜 우리를 구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속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가슴을 울렸어요. 약속했으니까. 정치적 이득이 아닌 약속 자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며 구조된 아프간인들의 한국 생활 기사를 찾아봤어요. 사진 속 그들의 웃는 얼굴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우리 일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구하는 것 아닐까요? 언제부터 숫자와 비용만 따지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사례는 그 본질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결심했어요. 내일 더 많은 사례를 찾아봐야겠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닌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 뒤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국제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재난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재난 발생 후 현장 도착 속도를 비교한 차트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세계 평균 출동 시간은 72시간이었지만 한국은 평균 24시간 내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차이였죠. 특히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자료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구조대는 지진 발생 24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다른 나라들이 철수한 후에도 남아 구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구조견 백구와 한국 구조대 영상을 보니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희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터키 공무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특별했어요. 그들은 조용하게 자신들의 일을 했고
대화보다 행동이 먼저였죠. 다른 팀들이 철수할 때도 그들은 남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구조대의 정서적 접근법이었어요. 단순히 생존자를 찾는 것을 넘어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슬퍼했습니다. 점심에 동료 제니퍼에게 이 발견을 말했어요. 한국 구조대는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연결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접근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더 많은 재난 사례를 찾아보니 한국 구조대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한 현지인은 그들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리처드가 다가와 비웃듯 말했어요. 그들은 그저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는 거야.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생존자 구조율은 세계 평균보다 30% 높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구조대의 접근법은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편함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죠. 터키 현장 조정관의 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 구조대는 생존자 친척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어요. 단순한 구조대가 아닌 우리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에는 인간 중심적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통계는 부차적이고 사람이 먼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니 동남아시아에 큰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유엔이 곧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했죠.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본 한국의 패턴이 여기서도 나타날까요? 사무실에서 한국 민간 재난 대응을 검색하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자료에 따르면 3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았다고 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닌 국가적 위기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었죠.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입니다. 정부 요청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라고 분석했어요. 2020년 코로나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 때 한국 시민들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사재기와 혼란이 일어났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자원봉사자들이 배부를 도왔죠. 점심시간에 제시카에게 물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제시카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참여했어요. 할머니의 결혼 반지를 기부했죠. 정말 그런 소중한 물건을 할머니는 나라가 위기일 때 개인의 소중함은 잠시 미뤄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행동 원동력이었던 거죠. 한 사회학자의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보다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먼저 행동하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했어요. 리처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번 홍수 대응 보고서는 언제 완성돼? 내일까지요. 하지만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고 싶어요. 무슨 새로운 관점? 민간주도 대응의 중요성이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 리처드가 말을 잘랐어요. 줄리아, 우린 국제표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해. 저녁 길에서 사고가 난 배달원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민간 대응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민간주도 접근법. 리처드가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이건 공유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어쩌면 진정한 해결책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사무실에서 한국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 말기와 한국 전쟁 시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국가적 존립이 위협받던 시기였죠. 조선 말기 자료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앙정부 기능이 약화되자 마을 단위의 자치 조직이 발달했어요.
두레와 게라는 공동체 조직이 서로를 돕고 마을을 지켰죠. 한국 전쟁 자료도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서로를 보호했어요. 특히 피난민 공동체에서 두드러졌죠. 점심에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 제시카는 대답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라고요. 수천 년 동안 침략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항상 다시 일어났대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민족.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닌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인들의 한과 정 개념을 찾아봤습니다. 한은 억눌린 슬픔이자 극복의 의지를, 정은 깊은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한 문화 인류학자는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의 정신과 어려울 때 서로를 돕는 정의 문화가 결합되어 독특한 공동체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처드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줄리아 CEO가 너의 한국 연구에 대해 물어봤어. 왜 그런 특수한 사례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설명해달래.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특수한 사례가 아니에요.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요. 위기 대응은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죠. 저녁 작은 한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한국 전쟁 사진에서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다시 일어났죠.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대명사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었어요. 집에서 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기 대응의 문화적 차원 한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 잠들기 전 한국인들에게 우린 지금 없어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닌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확신이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죠. 6개월 후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위기 속의 리더십 한국식 위기 대응론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기대가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 대답은 한국인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을 테니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가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단 철수 작전, LA 폭동 당시의 루프탑 코리안, 아프간 미라클 작전, 국제재난구조대 금모으기 운동. 학생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접근법이 효과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모든 요소를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 원칙들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 공동체 우선의 가치관, 정부와 민간의 자연스러운 협력. 이런 원칙들은 어떤 문화에서도 가치가 있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집단적 지혜가 발달했죠. 그들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된 민족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중동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재정의하는 기회라는 점이에요. 한국인들은 위기를 통해 더 강한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단순히 효율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발견했죠. 위기 대응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과 공유된 기억의 문제였습니다. 리처드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는 제 강의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아마도 당신이 옳았을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너무 시스템에만 집중했나 봐. 미소가 지어졌어요. 변화는 항상 어디에선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조직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동남아시아 홍수 현장에 있었어요. 유엔 대응팀의 일원으로 파견된 것이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구조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장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하셨어요? 물었죠. 김민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가능한 한 빨리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날 저는 한국 구조대와 함께 활동했어요.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직접 보고 싶었죠. 놀라운 점은 그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협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처럼요.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울면서 다가왔어요. 그의 손녀가 아직 물에 잠긴 집에 있다고 했죠. 다른 구조대들은 이미 너무 위험하다며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김민수는 망설임 없이 팀원들을 모았어요.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한 대원이 어린 소녀를 안고 나왔어요. 소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노인은 울면서 구조대원들의 손을 잡았죠.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어요? 다른 팀들은 포기했는데. 그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정신의 핵심.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가치였습니다. 그날 밤 임시 캠프에서 김민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에게 제가 연구한 내용과 하버드에서 강의하게 된 이야기를 했죠. 정말 영광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김민수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는 혼자 극복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게 우리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DNA에 새겨진 것,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은 단순한 훈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집단적 기억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더 위험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가 끊겨 헬리콥터를 이용해야 했어요. 헬기에 오르며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연구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 그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하버드 강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김민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위기는 혼자 극복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강의를 마치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위기 대응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 질문에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새로운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 한국의 위기 대응에서 배우는 교훈.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그들의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해링턴입니다. 한국인들에게서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